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 이론 수업 들어가는데 그 교재는 모두 가지고 계시죠? 그 핵지총 580제라는 교재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OT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은 이제 OX 580 문제를 쭉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행정사 기출이 교재 안에 대략 한 230개 정도가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공무원 기출이 350개가 들어있어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기출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 기출과 관련성이 있는 선지만 제가 엄선을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에 있는 공무원 기출 선지는 안심하고 풀어보셔도 되는 선지가 되겠어요. 교재는 기본적으로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이론 수업 때 우리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긴 했지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원별로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수는 대략 한 24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보강은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요 시간 내에 짧게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이론을 대략 한 40시간 정도에 맞췄던 것 같은데 그거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하루에 대략 90지문 정도 제가 풀어볼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수업 때 이제 OX 문제를 쭉 풀면서 판서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판서를. 그럼 제가 칠판에다가 뭔가 판서하면은 그거를 굳이 다 적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건 그냥 그 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필기한다고 해서 뭐 적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꼭 적어야 된다는 압박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수업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OX를 이제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갈지는 오늘 드린 강의 계획서 있잖아요. 거기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대략 한 몇 페이지까지 진도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만치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서요. 저랑 같이 한번 볼 텐데 거기 강의 계획서에서 3번 반괄호, 그러니까 큰 2번에서 표가 하나 있고 수업의 개요라고 있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수업의 개요에서 3번 반괄호의 학습 반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습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행정학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 수업 때 다뤘던 교재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가 있고 핵지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올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 많이 볼 수 있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목당 딱 한 권밖에 없는데 행정학은 이거 둘 중에서 어떤 거를 많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제가 권하는 방법은 기본서를 다독하는 방법을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물론 기본 이론 수업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기본서를 참고서처럼 쓰면서 핵지총 자체를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번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하지만 2번 방법으로 해도 합격하는 건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실 때 내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만 기본 이론은 이미 수강한 상태여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기본서 공부는 한 상태여야지 2번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뭐냐면 심폐소생술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시험이 우리가 6월 첫째 주인가요? 6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정사 공부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시작을 하시거나 2월 달에 시작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말고 그분들 급박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여러 번 이제 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참고할 만한 합격 수기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째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에요. 인강 수강생들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23년도 합격 수기인데 1차예요. 1차 합격 수기인데 이분이 지금 보면 행정학은 처음 공부했고 13일 열심히 투자해서 행정학 76점 받았다. 이게 이제 요점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의 전제는 뭐냐면 그 전에 행정법이라든가 민법은 기본이 되어 있던 분이세요. 그래서 13일 동안 행정학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셨다. 그리고 사용했던 교재는 핵지총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기출문제집은 풀어보지 않으셨대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이 580제 안에는 기출선지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잘 공부하면 사실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많이 또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핵지총 위주로 공부해 나가면서 기본서 내용의 일부를 그냥 본인이 읽어보고 한번 적었다, 그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 합격 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장 하나 골라봐라 이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의는 24강 정도 되는데 3번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받는 분들은 이거를 교재를 그냥 내가 혼자서 표면적으로 리딩하면서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설명을 많이 그 사이에 빠르게 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합격하신 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이번에 이제 동차 합격하신 분이에요. 8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 이론서부터 쭉 전체적인 강의를 다 수강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임박할 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방법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핵지총 교재를 주로 잘 사용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2번 방법을 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대다수의 분들은 1번 방법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선호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본서에다가 필기도 하고 나름의 흔적도 남겨놓고 그 책을 많이 반복해서 봤잖아요. 그럼 그 책에 이미 시간 투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 자체를 많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다만 문제를 안 풀면서 기본서만 많이 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이걸 1차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 너무 위험하니까 정석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 중에서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출제 경향 프린트는 제가 기본 이론 수업 때 사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를 제가 다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노란색으로 형광펜 처리된 거 보이세요? 보시면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전에 드렸던 프린트에는 정책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인사행정으로 옮겨놨어요. 그냥 그런 의미가 되겠으니까 전에 드렸던 자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위치가 바뀌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기본서에 같이 첨부되어 있었던 OX 문제집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핵지총 교재를 보신다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OX 확인 문제집은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여기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론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총론 이번에 또 복습을 잘 한번 해보시죠. 1번 문제. 행정학은 시민사회 정치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거 컴마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다양한 집단과의 협력 속에서 공공가치 달성을 위해서 공공가치는 공익이 되겠죠. 공익의 달성을 위해 여기가 지금 중요합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 활동에 대한 지식을 싹 모아둔 게 행정학이다. 그 정도 얘기가 되겠죠. 좋아요. 그럼 이거는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것은 그저 정부의 활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행정학은 행정 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불편한 부분이 지금 어디죠?
분리한다는 부분이 지금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 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규명한다. 이거 이제 과학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을 만들어서 현상에 또 적용해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론과 실제가 분리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요거 컴마 이거 가지고 워딩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의 이론과 지식을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짬뽕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짬뽕탕이다. 제가 행정학 전공했지만 짬뽕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군요. 이걸 좀 이제 근사하게 설명을 하면 응용학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학문을 활용한다. 응용학문이다. 그리고 이 응용학문을 또 이제 워딩으로 표현을 할 때 이럴 수도 있어요. 간학문적 접근을 활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학문 간의 어떤 소통을 활용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올바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3번 문제 내용은 행정학은 응용학문이고 짬뽕탕이다. 그것만 딱 보셨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4번 문제. 자, 여기서는 좀 지식이 들어갑니다. 좁은 의미 행정, 이 표현이 지금 지식이 필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넓은 의미로서 행정이 있고 좁은 의미로서 행정이 있고, 이제 이론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의미로서의 행정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협의로서 행정이라는 건 결국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의 활동이다.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올바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에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바, 이제 경영은 상대적으로 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익 추구한다고 하지만 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 뭐 문제 없고요. 경영보다는 법적인 규제를 적게 받는다. 이거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은 법치 행정이죠. 법치 행정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를 적게 받는다. 이 내용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X가 되겠다. 좀 워딩이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좋아요. 6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멀지가 않다라고 해야 되죠. 이거가 이제 틀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우리 규제 정책이라고 배웠습니다. 규제 정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과 거리가 멀지가 않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다. 오케이. 7번. 이것도 컴마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행정하고 경영은 공통점 중에서, 유사점 중에서 능률성을 추구한다는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막 펑펑 막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률성을 추구하지만 그 외적인 다양한 가치들도 추구한다. 즉 다양한 가치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올바른 내용이 되겠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요 워딩에서 이런 표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명성 추구한다. 이래도 올바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투명성이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 공개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지금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지들이 다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늘날에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자, 행정의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죠. 행정의 정의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고 최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근 의미로서는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배웠죠.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독점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자, 9번 문제. 지금 이 9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5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한번 보면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 올바른 내용이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딱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행정의 개념을 이제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지에서 기능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기능 개념이라는 건 예를 들면 정부가 하는 활동 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능의 개념으로 본다면 기능의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서 여러 시각으로 행정의 개념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선지 자체가. 그래서 없다가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행정이 하는 일을 행정 개념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의 종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X 11번 문제.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게중심은 과학성이죠.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죠. 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개념 정리는 뭐냐면 과학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성과 기술성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다루었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기술성이다. 그럼 기술성이라는 건 과학성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는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 이러면 기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패턴을 발견하는 것과 실험을 통해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과 지금 당장 발생한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12번. 사이먼은 기술성을, 왈도는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여러분 학자 이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행정학은 친절하니까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하니까 얘는 과학성을 더 강조한 학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먼하고 여기 왈도하고 지금 위치가 바뀌어서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왈도 선생이 있어요. 자, 왈도 하면은 행정 이론 중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신행정학. 이거 떠올리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진짜로. 신행정학. 그러면 신행정학은 격동기 시기에 등장했었던 행정 이론이 맞죠? 그리고 격동기 시기에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왈도는 자연스럽게 기술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성 자체가 문제 해결을 나타내는 의미다. 이런 것들 이론서에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죠. 한편 또 비교해서 보면 좋은 게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데이비드 이스턴은 신행정학에 이제 영향을 준 학자인데 이 사람은 후기 행태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후기 행태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학자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후기 행태주의하고 신행정학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 후기 행태주의는 정치학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스턴은 정치학자가 맞는 겁니다. 다만 여기 왈도 선생은 지금 친절하게도 행정학이라고 써 있군요. 그러니까 행정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의미 자체는 같다. 따라서 후기 행태주의도 자연스럽게 기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올바른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후기 행태주의가 과학성 강조했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13번 잘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들어가서도 시험 선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자체가 정치와 행정의 분업화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정치적인 기능과 같은 정책 결정 기능 할 필요가 없다.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만 잘하면 된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끄집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행정부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기능. 여기서 정치적인 기능이라는 건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법을 제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행정적인 기능이다. 그럼 여기서 행정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만 하는 기능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원론이 있고 정치행정 2원론이 있고 1원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2원론은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즉 행정부가 정치적인 기능은 할 필요가 절대 없다.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론 자체는 둘 다 한다. 그런데 행정부가 거의 모든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 기능은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면은 그 법률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거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론론 관점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이 이원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굽니까? 우드로 윌슨 선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죠. 윌슨 선생이다. 우드로 윌슨. 행정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론론 선생 같은 경우에는 디모과 애플비. 꼭 기억하셔야 되죠. 디모과 애플비. 뭐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14번 문제도 여러분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뭐 뜬금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가 되었다. 맞는 내용이 돼요. 그럼 여기서 역관주의라는 것은 관직을 수렵한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뭘 기준으로 한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스템이다. 최욱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열심히 일해준 정당인을 내가 고마워. 공직을 선물로 줄게. 딱 이렇게 해서 공무원 임용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정당 충성도를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행정의 비능률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행정 일을 하게 되니까. 단지 정당 충성도만을 가지고 공무원을 뽑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었던 인사행정 제도가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는 공무원 뽑을 때 충성도 이런 거 말고 애매한 기준 말고 시험 성적 가지고 뽑자 이렇게 가는 거죠. 어찌됐건 정치행정 이론론은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가 되었다. 그래서 정당인들이 공무원이 되니까 비능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치와 행정 분업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건 올바른 내용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13번과 14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제예요. 묶어놓고 별표하시고 이 관계를 잘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행정학이 어떻게 보면 뿌리라서 잘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15번 문제는 결국에 이제 13번과 14번을 내가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 윌슨 선생은 우드로 윌슨입니다. 정치행정 1원론의 입장을 견자하였다. 그러면은 1원론이 지금 틀렸군요. 2원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됐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 권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자, 정치와 행정이 분업화하자 행정부는 정책 결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렸었던 이 표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부가 정치적인 기능, 정책 결정 기능을 할 필요가 없다.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된다. 17번 정치행정 1원론은 디목, 애플비 등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다. 여러분, 제 친구 이론이는 목 디스크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제 친구 이론이는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내 친구 이론이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파. 그래서 이건 올바른 내용이 되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동아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18번. 정치행정 1원론은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잘 나오는 선지예요. 지금 여기서 절약과 능률이라는 건 결국에 아끼는 거죠, 여러분. 아끼는 거.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을 강조하는 것은 1원론이 아니라 2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2원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절약과 능률을 이원론하고 매칭하면 당연히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만약 이원론이라면 그럼 이 절약과 능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계적인 능률성 추구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올바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아끼고 있으면은 오케이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기계적인 능률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정행 이론론 같은 경우에 정행 1원론 얘는 기계적인 능률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추상적인 용어지만 사회적인 능률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올바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능률성이라는 거는 야 물론 정부 국가 관리하면서 아끼는 거 무시할 수 없지. 아끼는 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일을 잘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능률을 이해할 때 선지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민주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 아끼는 것보다도 국민의 바람을 수용하는 것도 꽤나 중요하다. 이러면은 사회적 능률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행 2원론은 기계적인 능률, 정치행정 1원론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능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바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행정부한테 어느 정도 정책 결정 권한을 줘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오케이.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행정국가는 행정부의 활동이 많은 시기죠. 다시 행정국가는 행정부의 활동이 많은 시기예요. 이때는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다. 이때는 행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활동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과서를 꼼꼼하게 리딩을 하신 분들은 정치행정 이원론 자체가 산업사회 시기에 이제 등장하면서 행정국가 도입 시기에 나타냈다 이러면 또 올바른 선지가 돼요. 근데 이거를 선지에서 오지선다 중에서 상대적으로 답을 고를 때 이 행정국가라는 게 상대적으로 정치행정 이론론과 더 친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행정국가의 본격화랑 관련성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지 자체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장난질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이 선지를 가지고 딱 공부하시면 돼요.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좀 어렵죠. 이거 약간 어려울 수 있죠. 근데 풀 때는 쉬웠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표현 있죠. 전기, 수도. 그럼 공공 서비스 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공공재, 공유재, 요금제, 시장재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럼 전기하고 수도는 어떤 재화죠? 서비스죠? 요금제예요. 요금 내야지 쓸 수 있어요. 얘는 요금제죠. 근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는 거죠. 요금 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배제성이 적용이 돼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배제성과 비경합성입니까? 아니면 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이죠.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요금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금제의 속성.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 수도 서비스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워딩만 살펴봐도 일단 얘는 아니겠구나 이거는 느낌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그 20번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요금제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찾는다면 이 요금제를 특히 전기 수도 같은 서비스를 민간 업체한테 맡겨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독점자의 위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및 간섭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독점이라는 이 현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체가 규모 경제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생산을 위한 그 설비를 온전하게 다 갖추고 나면 서비스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굉장히 감소하는 현상. 이거를 규모 경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규모 경제라는 것 자체가.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다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나면 설비를 다 갖추고 나면 절약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차라리 직접 공급하는 게 판매자의 가격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문제 푸는 건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고 있는 공공서비스 유형은 뭡니까? 이거는 공공재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죠. 공공재. 그러면 퍼블릭 굿, 퓨어 퍼블릭 굿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국방 서비스, 뭐 치안 서비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21번 문제. 순수 민간재. 자, 이 순수라는 표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번역을 다양하게 해요. 시장재, 뭐 순수 민간재, 그냥 민간재 다양하게 합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면 경합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쟁이 붙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배제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서비스 이용할 때 돈 내라, 유료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영화 티켓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얘는 올바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서 보면 다 짤막하게 잘 정리는 되어 있겠지만 이런 표가 생각이 나셨으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비경합성이 있고 경합성이 있고 비배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배제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제성과 경합성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민간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공공재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요거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공유재죠. 자, 그러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바 시장에서 공급할 요인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에서 직접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죠. 그러면 공유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공유지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천연자원 같은 거. 그러니까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빨리 가서 그걸 다 이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역설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재화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공유지 비극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공유지 비극 자체가 하딘 선생이 1968년에 명명한 현상이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읽어두시면 좋아요. 그럼 요금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민간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공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민간제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꼭 이용해야 되는 서비스 같은 가치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름 돈을 투자해서 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공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의무교육화한 거 생각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21번 문제까지 쭉 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행정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미 개념 정리 같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행정이라는 게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고 일반적으로 최근 행정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럼 협의로서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활동이고, 그리고 최근 행정이라는 건 거버넌스고, 광의로서 행정은 그럼 뭡니까? 협동 현상만 있으면 행정이라는 거였죠, 여러분. 협동 현상만 있으면 행정이라는 거다. 그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의 엄밀한 분업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론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뭐든지 다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다 일일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이제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권을 할 수 있게끔 행정부한테 권한을 주는 게 좋다는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의 유형을 지금 우리가 배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정리하면 공공재, 공유재, 요금재, 민간재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 유형마다 왜 정부가 개입해서 간섭해서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인출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저는 이 13페이지서부터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몇 년간 해오다 보니까 어디서 되게 어려워하시는구나 이걸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행정 이론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서 꼭 나오잖아요. 다수의 문제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거를 공부하실 때 그래도 이제는 분명한 이정표가 생긴 것 같아요. 행정 이론에 대한 OX가 지금 꽤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가지고 반복을 충분히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의미를 느끼려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행정 이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죠. 지금 1번 문제의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장 처음에 나왔었던 행정 이론이 뭐냐 이러면 관리주의라고 하셔야 돼요. 관리주의. 그러면 관리주의는 행정이라는 건 별거 없다. 돈 아끼는 게 전부다. 그게 관리주의예요. 그러니까 능률적인 관리가 행정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다 묶어둔 것을 관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관리주의 안에 해당하는 학자분들이 있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드로 윌슨 선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프레데릭 테일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휘과 귤릭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휘과 귤릭, 테일러, 윌슨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이 사람들 자체가 능률적인 관리가 행정이야 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맞는 거죠. 됐습니까? 과학적 관리론 얘기가 나왔어요.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간관계로는 공식적인 조직의 역할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틀렸죠, 여러분. 이거 틀렸는데 이 관리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식적인 구조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구조라는 거는 시스템 설계예요. 그러니까 능률적인 시스템 설계를 잘 명문화하면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 사람들 자체가 중요했었던 조직, 강조했었던 조직 구조가 기본적으로 관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 됐건 과학적 관리로는 관리주의 안에 들어가고 이 관리주의학자들은 공식적 구조를 중시하는데 비공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얘 지금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린 내용인데 인간관계로는 사람을 중시하죠. 조직을 관리할 때. 그래서 인간주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전공해서 표현을 하자니 비공식적인 요인을 강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비공식적인 요인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인데 명문화되지는 않은 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거죠. 예를 들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료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직의 생산성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비공식적인 요인을 강조하고 과학적 관리로는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하고 혹은 공식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식적인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인사부서, 재무부서 이런 것들이 편제가 잘 되어 있냐, 시스템 자체가 잘 잡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면 여기 지금 비공식적 집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 같은 거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예를 들면은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은 비공식적인 동아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 비공식적인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비공식적인 요인을 강조하면 인간주의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서울의 봄이 굉장히 이제 1,000만 관객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가 성공한 이유가 육사 거기 하나회의 덕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비공식적 요인 때문에 쿠데타가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 관리주의가 있고 인간주의가 있는데 이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인간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얘네끼리 연관관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인간주의는 어찌됐건 조직관리에 있어서 인간을 중시하고 이 관리주의가 조직관리에 있어서 사람과 관련된 요인이죠. 비공식적인 요인을 간과했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따라서 인간주의는 비공식적 요인을 강조한다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쉽죠. 과학적 관리로는 과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하다.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리주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관료제를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관리주의는 관료제를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 자체가 능률적인 관리에 크게 도움되는 조직 유형이라고 믿었던 거죠. 오케이. 올바른 내용이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의 후기 행태주의. 자, 이스턴 선생은 정치학자인데 후기 행태주의를 주장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틀렸어요. 지금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연구가 아니라 가치 평가적인 연구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연구를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관리주의가 있었어요. 이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행정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행태주의예요. 자, 그러면 행태주의는 인간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실험을 통해 규명하자는 거잖아요. 과학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관리주의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원리를 제시한 거는 맞지만 나름의 방법을 제안한 거는 맞지만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도출해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태주의가 관리주의를 비판할 때 야, 너희가 제시한 건 원리가 아니라 격언에 불과해. 그러니까 실험하지 않고 지식 도출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어찌됐건 이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후기 행태주의죠.
그 후기 행태주의가 행태주의를 비판한 이유가 가치 연구를 배제했기 때문에 너가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될지를 제시하지 못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상실했다. 방향성을 상실했다. 지금은 흑인 폭동 나고 난리가 났는데 국가가 지금 실험실에서 어떤 원인만 탐구하려고 하냐. 그러다 보니까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가치 연구를 해서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방향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후기 행태주의는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 연구를 강조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행태주의는 가치 연구를 그 섹터가 있다는 거 인정은 하지만 연구는 하지 않았던 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연구를 강조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 평가적인 연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퀄 그냥 가치 연구를 강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보기가 이제 주어졌던 거죠 문제에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자 사이먼이 행태주의 주장한 학자다. 인간 행태를 연구 대상으로 정립했고 행정 연구에 이 사람 과학성 강조하니까 과학주의를 도입하여 지금 보면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그러면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은 가치 연구는 하지 않고 사실 연구에 집중했다는 뜻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연구 방법론의 강조로 연구 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맞는 내용인데 여기서 연구 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거 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가치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 연구라는 게 말이 어렵잖아요. 방향성과 관련된 연구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정권이든 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논증을 가치에 관련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정의가 뭐냐? 이런 것들은 가치 연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이나 정치의 섹터는 그런 가치 연구가 비록 주관적일지라도 꼭 필요한 섹터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래서 행태주의는 이러이러한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5번 문제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제가. 공공선택론 얘기 나왔어요. 자, 이거 보면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이라고 했을 때 이 공공을 국민이라고 좀 치환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공선택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표현했을 때 공공 서비스의 능률적인 공급을 위해서 시장 경제화를 추구한대요. 자,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장 경제화를 추구하자는 게 뭐냐? 모든 시장은 다 직권적이지가 않고 분권과 경쟁 시스템이죠, 여러분. 대부분 시장 마켓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경제화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 너무 독점적으로 서비스 공급하지 말고 이런 체계 하에서 서비스 공급을 하면은 국민이 선택권이 확장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장 경제를 추구하며 정치 및 행정 현상에 경제학적인 분석 도구를 적용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무게중심이 있는 건 경제학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공선택론을 주장한 학자들, 그러니까 창시한 사람들 자체가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을 적용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정치학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거 정치 및 행정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뭔가 사고 팔고 하는 거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럼 정치 및 행정 현상이라는 건
시장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은 아닌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한다든가 공무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공선택론자들의 연구 섹터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비시장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그렇게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말장난을 할 때 시장 영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러면 틀린 선지예요. 그러니까 비시장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곧 정치 및 행정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행정 이론은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